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나이 26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6살에 무엇을 하셨나요? 이미 지난 사람도 있고 이제 앞으로 26이 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26살 때 열심히 학원 강사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05년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엄청나게 오래전이죠. 1905년 26살의 한 청년은 그 시대, 그 해를 기적의 해라는 이름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공간, 질량,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서 물리학의 뿌리, 그 근간조차 흔들어 버린 논문 4편을 쓴 그 저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러면 떠오르는 사람,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바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사실 아인슈타인 사후에도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들은 아직까지도 보존과 연구의 대상인데요. 심지어 천재적인 사람의 뇌는 보통 사람보다 크지 않을까라는 그 호기심으로 아인슈타인 사후의 뇌까지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그 무게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죠. 무게는 1230g. 결론, 일반인보다도 뇌가 작았다, 이거였죠. 사실 여담이긴 하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1230g에 있는 그 쥐를 가장 앞으로 가져와서 G1230이라는 학원 이름까지도 나왔죠. 그만큼 아인슈타인이란 인물에 대해 우리 모두는 놀라움과 호기심, 그리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밈이 좀 있죠. 뭔가 깜짝 놀랄 신기술 같은 게 발표되면 외계인을 납치한 거 아니냐, 외계인을 고무해서 얻어낸 자료 아니냐 등등. 물론 농담으로 표현한 거지만 그 속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그 놀라움인 육성 파일을 공개하겠다. 공개한 이는 프랭크 에드워즈라는 UFO 책 저자로 한 강연에서 이런 충격적인 발표와 그 육성을 틀었습니다. 그 실제 육성입니다. By radar that was seen visually, they funneled the planes in, and according to the CAA's own booklet, the pilots got good looks at the things as they followed them in and out of the airport. Some of them hovered, some of them went around the Capitol building, some went over the monument, and some... 이 대화에서 2명, 아인슈타인과 트루먼 대통령. 물론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1956년 공개된 이 2분간의 육성 파일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더욱 자극시켰죠. 야, 진짜 아인슈타인이 외계인을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요.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일생에서 지적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꽤 있습니다. 무려 4번이었죠. 1920년대에서 한 인터뷰도 확인이 가능했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지구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어야 할까? 라며 실제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고 접촉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의구심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죠. 1920년대 초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해로 만든 시점, 그 이유입니다. 1952년 언론 인터뷰가 총 3건이 있었는데 UFO에 대한 질문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분명 무언가를 본 것 같다. 그게 무엇인지는 나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답변입니다. 일각에선 과학자로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피성 답변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어서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도 했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11월 12일 한 편지가 공개됐는데 UFO 작가 벤더와 나눈 편지였습니다. 그가 접시 현상, 그 UFO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남겼을 때 아인슈타인은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경험조차 없고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당신의 질문에 대한 요청에 응할 수가 없어 유감이다 라는 말만 남겼죠. 그리고 가장 결정타는요, 1947년 7월 9일이었습니다. 1947년, 아마 미스테리를 좋아하시고 UFO 외계 생명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면 이 연도를 꼭 기억하실 겁니다.
1947, 바로 로스웰의 UFO 의식물체가 추락했던 해였죠. 그리고 CIA가 창설됐던 해이기도 하고요. 7월 9일자 아일랜드 타임즈에 실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젯밤 뉴멕시코 로스웰 지역에 UFO를 수거했다라는 그 소식에 대해서 질문을 남긴 거죠. 맞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1947년 그 당시는 당연히 아인슈타인도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이 답을 했는데요. 이렇게 간략히 답을 했죠. 전혀 코멘트할 것이 없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하나의 음모론처럼 혹은 농담처럼 치부된 내용들,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죠. 하지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그의 업적이 정말 인간으로서 이뤄낼 수 있는 업적이었을까, 그만큼 뛰어났으니 말이죠. 그런데 때는 2021년입니다. UFO 연구가였던 앤서니 브라갈리아 씨는 유레카를 외칩니다. 이 사람이었네?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다니던 가명 에디스 심슨이라는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브라갈리아가 찾아 헤매던 에디스 심슨은 누구였을까요? 그 호기심은 한 보고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2021년이 되어서야 발표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1994년 공개된 보고서, 이름 UFO 충돌과 그 회수. 이미 고인이 된 저자 스프링필드가 쓴 책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안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스프링필드가 작성했던 이 책 내용 안에 적혀있는 부분은요,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조수와 함께 UFO 잔해물을 보았고 연구를 했으며 심지어 외계 생명체의 사체까지 함께 보았다라는 폭로입니다. 근데 이 책에는 그 아인슈타인이 아꼈던 조수의 이름을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에디스 심슨이라는 가명으로서만 적어 놓았죠. 실제로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헌데 힌트는 있었죠. 여성이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엄청나게 아끼는 조수였으며 아인슈타인이 당시에 연구했던 기관에 뽑혔던 장학생 중 한 명이다. 이런 정보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자, 분명히 이 이름은요, 스트링필드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헌데 이 책을 연구할 당시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쉘라 프랭클린이라는 이 여성이었죠. 이 여성 또한 스트링필드와 마찬가지로 UFO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무폰이라고 부르는 그 조직에서 활동했던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스트링필드와 프랭클린 두 명은 협력해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 조수, 그 여성이 말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기록해 나갔죠. 그 보고서가 바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 보고서입니다. 실제 프랭클린은 1993년 7월경부터 그 조수에게 접촉을 해 오랫동안 유선에 연락을 하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스트링필드에게 전부 공유를 했죠. 그리고요, 93년 11월 마침내 그 아인슈타인의 조수는 마음을 엽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다. 프랭클린과 바로 그 조수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거 그냥 그런 썰인 거니까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만났을 때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조수는 이 자리에서 정말 태연하고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인터뷰에 응했죠. 그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실제 음성입니다. A rather good-sized building, a hangar, where they had the spaceship and then where they had the body. Was it an intact ship? No, it was badly damaged. Was there anything written on the ship? No, not anything I saw, no. Can you, Not by the time I saw. 총 18분의 인터뷰 내용, 그 안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궁금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조수였던 사람, 이 내용을 폭로했던 사람,
프랭클린은 그 폭로 내용을 스트링필드와 함께 책으로 작성했고 그 책의 존재를 다시 한번 봤던 사람. 그 여성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가명으로 불렸던 여성, 그녀의 이름은 셜리 라이트였습니다. 2021년 브라갈리아가 찾고 있던 그 여성, 그 닉네임의 실제 주인공 셜리 라이트. 헌데 셜리 라이트는 안타깝게도 이미 작고한 상태였습니다. 2015년 7월 5일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지역지에 부고가 실린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7월 1일 85세의 나이로 작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분 셜리 라이트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학자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부고지에 적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셜리 라이트의 10대 시절, 마이애미 비치에 부모님께서 트로피케어 호텔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수년간 셜리 라이트가 직접 운영을 하기도 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헌신적이었던 교사였고 과학자로서 물리와 화학에 대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했죠. 50년이 넘도록 마이애미 데이드 대학에서 화학과 교수로서 재직을 했고,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아인슈타인 박사의 제자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마이애미 대학교와 베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고요. 한 고등학교에선 강사 생활도 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애미 데이드 대학에서 평위원회 첫 여성 회장직도 역임을 하였으며 그 이후 도미니카 수녀회에 소속되어 자선단체에 후원하는 등 과학 분야의 여러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기부하시는 훌륭하신 분이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에 적혀있던 에디스 심슨이란 가명의 인물, 그 실체는 셜리 라이트, 브라갈리아가 오랫동안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죠. 신변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숨겨놓았던 그녀를 드디어 찾아냈지만 문제는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었죠. 그리고 스트링필드 또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프랭클린이었습니다. 해서 프랭클린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것이죠. 그 음성 녹취록이 여러분이 들으신 그 내용입니다. 가명까지 쓸 정도로 보안에 대해 신경을 썼던 내용,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때는 1947년 여름이었습니다. 18살의 셜리 라이트는 과학 쪽에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인슈타인 휘하에서 AP 물리학을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게 될 영재들을 따로 선발하게 됐고 여성으로선 유일하게 셜리 라이트가 뽑히게 됩니다. 총 인원 29명. 아인슈타인은 그 많았던 제자들 중에 특히 라이트가 제일 똑똑하다라고 생각해 매우 아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연구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많은 투자가 들어가서 발전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보안 및 검사까지도 모두 거쳤다라고 라이트는 기억을 합니다. 라이트는 그렇게 아인슈타인과 함께 이곳저곳 많은 곳을 다녔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근데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1947년 7월 바로 라이트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날은요, 아인슈타인이 갑작스럽게 자신을 불렀다라고 회상합니다. 함께 남서부 육군 공군 기지에서 다른 과학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기억이죠. 프린스턴에서 시카고로 항공편을 타고 갔고 그곳에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 작은 민간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그리고 셜리 라이트, 그 외에 많은 과학자들, 이들이 함께 참석했을 때의 기억도 정확했는데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는 대령이 사막을 가로질러 약 50에서 75마일 떨어진 한 기지로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경비가 매우 삼엄한 경납고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경납고로 자신들을 이동시켰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들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이 안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셜리 라이트는 이 안에서 본 내용들에 대해 매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일단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경납고가 매우 컸는데 그 크기의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원반 모양, 오목한 형태의 우주선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우주선은 어떤 이유인지 한쪽이 좀 손상된 듯한 모습이었고, 안타까웠던 건 자신은 아인슈타인의 제자로서 간 문제라서 근처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우주선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전했지요. 당시 라이트는 아인슈타인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그 물체를 보고 가장 관심 있어 했던 것 첫 번째, 바로 UFO의 추진체입니다. 그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것. 두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에 대한 것들. 그걸 혹시 알려주지 않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궁금해했다라는 얘기였죠. 실제로 눈앞에 있는 UFO를 봤을 때 아인슈타인은 마치 이전에도 봤던 것처럼 전혀 놀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동요하거나 무언가 흥분하거나 이런 모습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접촉이 우리 두 세계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접촉. 이제 외계 생명체와 지구가 만나게 됐고 두 개의 세계에서 앞으로 더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 아인슈타인이 정말 이 말을 했다면 이미 그 내용들을 과거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납고 옆쪽을 살펴봤을 땐 거기엔 외계 생명체까지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5명이 모두 똑같이 생겼다라는 느낌이었는데 키는 좀 작았습니다. 약 5피트 정도였고 머리카락은 없었으며 엄청나게 큰 머리, 엄청나게 큰 이마, 그리고 눈에 띄는 큰 어두운 두 눈을 가지고 있었고 피부색은 약간 녹색빛이 도는 회색이었는데 몸 대부분은 노출되어 있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몸에 꼭 맞는 수트 같은 걸 입고 있었고요. 가슴 중앙에는 마치 무슨 문양 같은 게 새겨져 있다라고 기억을 했죠. 그리고 한 연구자로부터 배꼽이나 생식기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 근처에 머물고 있던지 며칠이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다급한 일이 한번 생겼다고 합니다. 라이트와 아인슈타인은 지프차로 사막을 지나 또한 50마일을 지나 어떤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건물로 안내를 받고 있던 상황에 무언가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들것 주변에 몰려있는 의료진들, 근데 그 안에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상한 생명체 같은 게 있었다는 것이죠. 기이한 소리를 내고 있지만 분명 언어, 말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놀라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육안으로 슬쩍 보기에도 회색의 생명체로 두 발로 걷는 동물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 그 생명체는 귀한 소리를 지르며 몸통이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 상황에 놀랐던 주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과 라이트를 다른 지역으로 쫓아냈다라고 기억을 했죠. 그 이후 허가를 받았던 아인슈타인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라이트는 그걸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고만 받고요. 어디에 가서도 발설하지 말아라. 보안 유지, 서약 이런 비밀 서류를 쓰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자신을 찾아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다짐을 받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라이트는 계속 특정 시점마다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라고 표현을 하며 인터뷰를 마치게 되었죠. 바로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 인터뷰의 내용이 실제 있었던 겁니다. Did you ever have any other kinds of security clearance? I've never had a necessity to have a security clearance. 자,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혼자 간 게 아니었죠. 여러 명이 함께 갔던 상황이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사진을 촬영해왔다라고 라이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라이트를 신뢰하고 있던 그 연구자는 총 48장의 사진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UFO를 찍은 사진, 외계 생명체를 멀리서 찍은 사진, 가까이서 찍은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게 2021년 프랭클린과 연락이 닿았던 그 여성, 인터뷰를 했던 여성의 실제 존재가 셜리 라이트였다라는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며 많은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이런 놀라운 발견과 물리학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그 이전부터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있었고 서로 간의 지식의 공유 덕분에 아인슈타인이 놀라운 것들을 발표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남기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물론 그의 업적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헌데 같은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던 시간대로 봤을 때 그가 남긴 유산들은 어마어마하지요. 그 시대 때 이야기했던 것들 중 대다수가 오류가 없이 지금의 물리학 법칙으로 그대로 적용되며 현대 물리학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럼 문득 궁금합니다. 셜리 라이트는 왜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감추지 않고 결국 이야기를 하게 된 걸까? 셜리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없으니 세상 모두에게 학자로서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 언급한다. 정말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모든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진실로서 세상에 공개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안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실인 걸까? 프랭클린의 말만 믿어볼 순 없었기에 우선 셜리 라이트라는 학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셜리 라이트, 본명은 셜리 진 라이트, 1929년 8월 19일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시카고 이후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로 이주한 뒤 성 패트릭 카톨릭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베리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내용들까지 확인이 됩니다. 셜리 라이트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은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내내 학교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죠. 성적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 이후 1952년 펜실베니아 여성의과대학에서 1년 정도를 근무하고 난 이후에 마이애미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잭슨 메모리얼 병원에서 간호학과 조교로서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1955년 메탄올 물혼합물 내서 어떤 가용매를 분해하는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며 이학 석사학위까지 수료하시게 되지요. 그 이후 그녀는 당연히 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플로리다 과학 아카데미 개간지에서 화학 분야에 새롭게 합류도 하며 그리고 과학 동아리까지 후원하는 다방면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시죠. 실제로 1969년 마이애미 데이드 대학 화학과 교수로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부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데요, 정말 그녀가 학자로서 이런 말을 한 게 맞는 걸까? 음성 녹취록은 정말 진실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희 음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irport where there was like a rather good sized building, a hangar where they had the spaceship and then where they had the body. Was it an intact ship? No. No, it was badly damaged. Was there anything written on the ship? 혹시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의 소리가 양쪽이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한쪽이 가까이 있는 곳에다가 녹음기를 켜놓고 한쪽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음성의 거리에 대한 느낌만 들어오는 게 정확합니다. 헌데 이건 한쪽에 가까이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한쪽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할 정도의 잡음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의혹이죠.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No. Not anything I saw. No. Can you Not by the time I saw it. describe what it looked like? Yeah, they didn't let me do that, but the other people were permitted to do that because they were very curious about knowing what kind of materials they were.
물론 의심입니다. 이걸로만 무조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죠. 그리고 당시에 인터뷰를 할 때 셜리 라이트가 근무했던 대학 근처 식당가에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잡음이 들어간 건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럼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셜리 라이트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아인슈타인이 남긴 발자취,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연구를 했던 프린스턴 대학의 기록 또한 마찬가지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영재들을 장학생으로 학예 훈련생을 선발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라이트 박사가 만약에 자신이 정말 프린스턴 안에 들어가서 아인슈타인 밑에서 같이 연구를 한 게 진실이라면 자신의 이력에 분명 적혀 있어야만 합니다. 없습니다. 이거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자기가 어린 나이에 프린스턴의 영재로서 뽑혀서 아인슈타인 밑에서 아인슈타인과 함께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건 이런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이력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들어가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 그럼 아인슈타인입니다. 프린스턴에서 조교를 일했던, 특히 아인슈타인의 조교를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따로 안 알려져 있을까? 아니요. 학회에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는요, 셜리 라이트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끼는 제자였다면서 왜 이름이 없을까? 공식적으로 뽑힌 거라면 더더욱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아인슈타인. 앞서 몇 번 힌트를 드렸고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현대 물리학을 만든 어쩌면 물리학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영재로서 선발될 때 아인슈타인의 연구 주제들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실 겁니다. 헌데요, 셜리 라이트의 전공은 화학입니다. 그 이후에 화학과 교수로서 재직을 했죠. 뭔가 아인슈타인이 연구했던 분야랑 셜리 라이트가 연구했던 분야는 분명히 다릅니다. 헌데 그냥 뽑아놓고 가장 아끼고 똑똑한 영재로서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연구적인 부분에서 전혀 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의문, 48장의 사진. 프랭클린은 셜리 라이트에게 그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셜리 라이트가 사진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의 연구실 같은 데서 없어지곤 했다라는 말을 했죠.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헌데 셜리 라이트는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사진의 일부를 자신의 집 어딘가에 숨겨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진의 일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스트링필드와 프랭클린은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셜리 라이트는 난 보냈는데 라고 주장하고요. 프랭클린 쪽은 받은 게 없었습니다. 우편이 분실된 건지 애초부터 보내지 않은 건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해서 프랭클린은 마지막 최후의 수를 던집니다. 직접 가서 복사해 오겠다. 처음 이 내용에 대해 셜리 라이트는 알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서서히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죠. 결국 확보를 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의아합니다. 왜 그런 주장을, 나름 학자로서도 논문도 있고 열심히 살았던 그녀가 굳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의혹인 것이죠. 그 의혹에 대한 답을 함부로 내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녀가 아인슈타인의 제자로 조수로서 일을 했다라고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기록적인 여유는 아예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능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아인슈타인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이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강연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셜리 라이트, 분명 스트링필드와 프랭클린은 엄청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에 공개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간조차 먼저 흔들렸죠. 셜리 라이트의 주장은 정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셜리 라이트와 아인슈타인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셜리 라이트, 그녀는 정말 아인슈타인의 조수였을까? 그럼 아인슈타인은 정말 외계 생명체로부터 그 방대한 지식을 전수받은 걸까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요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뒷이야기 좀 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뒷이야기에서 넣는 부분인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완전 뇌피셜이니까 뒤에 있는 건데, 셜리 라이트가 엄청난 업적을 일으켰다. 학자로서는 좀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 맞는데 약간 갈망이 있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갈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로서, 박사로서, 왜냐면 그녀가 나왔던 대학교가 뭐 엄청 인류대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좋은 대학이긴 한데, 뭐 인류대도 아니고, 거기가 사실은 과학 쪽이 발달된 학교가 아니라 보건 중심의 학교거든요, 또. 그 학교마다 유명한 과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뭐 되게 열심히 살았던 분인데 그 학자로서의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로스웰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뒤에 학자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내가 봤는데 UFO가 추락한 걸 내가 봤어요.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참 이상한 내용이 케이스고, 몸이 되게 안 좋아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인 건데, 이거를 뭐 오보를 한 건지 오역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셜리 라이트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인슈타인은 워낙에 위대한 학자였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사단이잖아요. 프린스턴 대학.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학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는 그 학교를 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괴리감에서 나왔던 문제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학자로서 모든 걸 다 잃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갈망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 알았을까 싶을 만큼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모든 인생과 관련된 부분들, 자신의 신체, 삶, 기록들, 연구 자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화가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일개 그냥 유튜버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라면 참 싫을 것 같긴 해요. 내 어렸을 때의 삶과 기록과 뭐 성적과 내가 했던 뭐 편지나 말이나 이 모든 것들이 기록해. 우리 어렸을 때 막 싸이월드에다가 막 버디버디에다 이상한 글 써놨는데 그게 나중에 밝혀지고 막 부끄러워지는 그런 것처럼 막 그 모든 일대기들이 전부 다 기록에 남아서 연구하고 확인하고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놓고 보면 사실 아인슈타인이 누군가를 만나서 뭐 외계 생명체를 갑자기 만나가지고 갑자기 모든 정보를 갑자기 습득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가 연구해낸 모든 연구 과정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천재죠. 네, 정말 외계인처럼 느껴지는 천재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게 당연히 학자들의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뭐 너무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건데,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것들도 뒷이야기에선 꼭 넣어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네,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컨텐츠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이해가 한 20%가 안 돼요. 저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쉽게 설명해보고 싶어서 책부터 영상까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도 아직 이해가 안 가는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꼭 할 수 있게 더 정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해 전공하신 분들 중 나 이거 진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저를 이해시킬 수 있다, 나 이해시키면 다 된 거거든요. 메일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한시대 촉한의 승상이자 자는 공명, 자귀는 무향우이며 시호는 충무후. 관직에 오르기 전 형주지역 와룡선생으로 불렸던 제갈량. 의와 충을 중시하며 오랜 시간 동안 재상의 표본으로 불렸던 그는 삼고초려, 수어지교, 출사표, 읍참마속 등 여러 고사성어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181년에 태어나 234년 찬란했던 그 인생을 마감한 제갈량.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병설을 갖게 되는 자는 천하를 쥐게 될 것이다. 제갈량 사망 전 세상에 남겼다는 보물인 병법서와 보검. 신화처럼 내려오던 그 이야기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03년이었죠. 바로 중국의 한 협곡이었습니다. 제갈량의 보검과 병법서를 발굴한다. 1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은 과연 진실일까요? 1월 미스테리 극장 1800년간의 전설 제갈량의 보물 미스터리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제갈량, 삼국지를 잘 모르시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사실 실제 역사서인 정사 내용과 소설화된 삼국연의에서 제갈량을 표현하는 부분은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특히 연의 속 제갈량은 거의 신의 재능을 가지는 인물로 표현됩니다. 내정도 잘하고 전쟁의 책사로서 엄청난 병법수를 자랑도 하며 심지어는요, 바람까지 마음대로 빌려온다는 굉장히 미스터리한 기술까지도 보여주기도 하죠. 해서 삼국지 연의를 보다 보면 누구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던 그가 어째서 삼국 통일을 시키지 못하고 또 사후에 대한 어떤 문제도 대비를 못했을까라는 의문도 들곤 합니다. 그럼 실제 역사보다 많이 포장된 인물일까요? 감히 단언컨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정사 속의 제갈량의 모습은 말 그대로 최고의 행정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삼국지 총나라의 주를 이루던 영웅들 유비, 관우, 장비, 마초 등이 사망하고 나서 직접 자신이 다음 황제였던 유선에게 출사표를 작성하며 북벌이라는 이름하에 위나라를 토벌하는 사령관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모습을 본다면 분명 엄청난 인물이면 틀림이 없죠. 중국 내에서도 제갈량의 위상은 엄청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국도 포함입니다. 전 세계 또한 제갈량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두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생각보다 제갈량이 남긴 유물의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과거 방송을 진행했던 제갈량의 묘 미스테리 또한 실제 묘가 아니었고 북벌 출사표 정도를 제외하면 어쩌면 긴 시간의 문제일까 많은 것들이 남아있진 않았죠. 그런데 2003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제갈량이 사망하기 전 남긴 보물, 제갈량이 직접 작성한 병법서와 보검이 묻힌 장소를 이제 발굴한다라는 내용이었죠.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전설로 그런 내용들이 내려오고 있을까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전설이다 보니 두 가지로 크게 나뉜 내용이죠. 일단 첫 번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제갈량이 얼마 가지 않아 스스로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이 그토록 구하고자 하는 자기의 병서와 보검을 관 속에 넣어 사람들이 직접 오를 수 없는 벼랑에 숨겨두도록 지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일생일대의 노력, 그 모든 재능을 넣어놓은 그 책을 후대에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악인이 그걸 갖게 되면 세상을 망가뜨릴 것이고 진정한 현자가 그걸 구하게 된다면 세상은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죠. 물론 세상에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1912년에 물론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긴 하지만 한 사람이 제갈량이 숨긴 병법서와 보검을 훔치기 위해 그 절벽을 밧줄로 타고 내려가 그걸 눈으로 보고야 맙니다. 헌데 처음에 봤을 때는 병서는 없었고 보검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보검 쪽으로 손을 쭉 넣었는데 잡히는 게 없는 겁니다. 다시 자세히 보니 사라져버렸다라는 전설이죠. 그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갈량의 홀령이 지금 현재 그걸 지키고 있어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 사이에선 도굴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세대를 쭉 올라가서 내려오는 구전의 전설의 이야기. 이 마을 근처에 살았던 주민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이곳에 숨겨서 이 협곡의 이름 자체도 병서, 보검, 협곡으로 불린다. 그 이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라는 뜻이었죠. 전설의 두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사실 조금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관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우가 오만함을 굽히지 않아 결국엔 총나라의 전진 기지였던 형주라는 지역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바로 위나라, 총나라 옆에 있는 오나라의 말이죠. 유비는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출정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하필 마침 유비, 관우, 삼형제 알고 계시죠? 장비까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장비를 죽인 사람들이 목을 가지고 오나라로 가자 유비는 완전 눈이 뒤집혀버린 상황이었죠. 유비는 황제가 되면서 오를 토벌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대표가 제갈량이었죠. 제갈량이 판단하기에 위나라가 훨씬 더 강성하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잠깐 수그려 놓고 일단 오나라와 힘을 합쳐 위를 토벌한 이후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순서가 맞다라고 충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비는 이 말을 절대 듣지 않았죠. 나의 아우들인 관우와 장비를 죽였다. 이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실제 유비가 오나라를 토벌하기 위해 출전을 했는데 제갈량을 그대로 두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제갈량은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나라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오나라를 토벌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자라는 내용으로 군사 서적 같은 걸 전달했다라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내 유비가 지나갔던 길 한쪽 협곡에 그 전쟁서에 대한 부분을 숨겨놓았죠. 하지만 유비는 분노에 눈이 멀어 그것을 깜빡하게 됩니다. 결국 유비는 무참히 패하게 되죠. 그 이후 퇴각을 하다가 이 병서가 묻힌 근처인 백제성에서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 전 유비는 혼자 남겨졌을 때 제갈량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나라가 그 병서를 가져갈까 두렵다. 다시 가져와라. 하지만 제갈량은 신의 뜻이기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귀주연대기에 적힌 기록이었죠. 어찌되었든 제갈량이 남긴 병서와 보검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전설과 기록입니다. 2000년을 내려오며 제갈량의 용병계략을 기록했다라는 병서, 누구나 탐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갈량 사후 완벽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의 황제들도 이걸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누구도 행방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1800년이 지난 2003년 이 내용이 진실이라면 엄청난 이슈가 될 겁니다. 정말 발굴이 된 건 사실일까요? 우선 첫 번째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미스테리 첫 번째. 전설 속, 신화 속 나온 장소가 실제로 존재할까에 대한 궁금증이었죠. 여러분은 이 강을 알고 계신가요? 중국에서는 가장 긴 강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긴 강이죠. 아마존강, 나일강에 이어 세 번째인 바로 창장이라고 부르는 긴 강입니다. 티베트 파타에서 시작해서요, 충징, 우산, 이창을 거쳐 상하이 쪽 황해로 흘러내리는 무려 6,300km의 거대한 강입니다. 자, 이 강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상류 지점에는 산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창장강 산샤 쪽은 상류에 해당하는 공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백제성까지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는 세 가지 협곡이 등장하는데 그 세 협곡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모습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옆에 마치 절벽처럼 낭떠러지 같은 협곡들이 존재하는 게 엄청나게 길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당협, 서당협, 무협으로 나뉘게 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좀 힘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형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군요. 웅장하기도 하고 매우 기묘한 느낌까지도 들게 됩니다. 이런 협곡이 만들어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조산운동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보시는 대로 협곡을 이루는 큰 두 개의 산이 존재합니다. 적갑산과 백염산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그냥 눈으로 보면 하나의 대문, 관문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전쟁하기에 참 힘든 곳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구당엽 어귀, 거기가 바로 유비가 패한 뒤 사망한 백제성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서릉엽, 총 길이만 무려 75km의 구간으로요. 사인샤 중에 가장 긴 협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평상시에 안개 때문에 거의 절반쯤이 가려져 있어서 신비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공간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곳에 물살이 엄청나게 세다고 합니다. 여울 현상이 너무 심해서 매우 험탄한 지형으로서 알려져 있었죠. 바로 이곳입니다. 서릉엽. 제갈량이 병서와 보검을 감추었다는 병서 보검 협곡이 바로 이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숨겼다라는 느낌이실 겁니다. 여길 갔다 오셨던 분들이 이런 말을 남기더라고요. 아니 여기다 어떻게 숨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냥 배를 타고 가서 절벽을 위로 바라보면 그냥 직각 수직 형태의 절벽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다가 숨겼다라는 말이었죠. 미스터리 두 번째,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발굴을 한 걸까? 라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발굴 계획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사인샤가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원래 수위가 60에서 70m였는데 135m까지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변에 있었던 1700개의 마을이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되었죠. 이런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중국은 저지대의 유물도 물에 잠길 수 있다라고 해 주민들도 대피를 시켰고 유물 또한 위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2009년 댐이 최종 완공되어 수위가 175m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도 점차적으로 수위가 높아지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태지요. 우리에게 양쯔강이라고 불리고 있는 창장의 산샤. 이곳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장비의 묘도 사실 있었습니다. 현재 장비 묘 또한 위쪽으로 옮겨진 상태였죠. 자, 그때였습니다. 문물보호당국은 그 수면 상승으로 인해 이 안에 있는 관들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해서 2003년 저수작업 시작과 함께 그런 보물들을 옮긴다라는 게 발표가 되었죠. 그때 제갈량의 보검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됐다라는 충격적인 기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얀 천에 감싸진 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이게 제갈량의 보검이냐라고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미스터리 세 번째, 궁금합니다. 왜 저런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 저런 게 숨어 있었을까? 바로 현관 미스터리입니다. 우선 이런 전설이 내려왔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개의 협곡 중 마지막 무협입니다. 무협 쪽을 지나게 되면 그곳에 제갈량의 정치적인 생각, 융중대를 새긴 굉장히 유명한 자연암벽 공명비라는 게 있습니다. 융중대가 뭐냐면 유비가 삼고초를 해서 제갈량을 만난 뒤 그 천하대사, 천하삼분지계 이런 거를 논했던 내용이 바로 융중대인데요. 공명비가 그곳에 존재하다 보니 공명이 이곳에다가 숨긴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도 병서보검 협곡의 전설을 믿고 있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관해를 탐내곤 있었지만 삼엽댐에 대한 저수가 시작되기 전 관의 위치가요, 지금은 다르지만 수면으로부터 무려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했으니 가깝게 가서 드디어 유물들을 발굴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아니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현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현관은 지금 사진의 우측의 빨간색, 그 안에 뭔가 관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 수직으로 꺾여 있는 공간에 중간중간 파여 있는 어딘가, 그곳에 관 같은 걸 넣어놔 있는 모습, 매달려 있는 관이라고 불러서 현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저 안에
제갈량의 보검과 병법서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걸 어떻게 매달 수 있었을까? 저 안에 어떻게 넣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기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무려 3000년 동안 넘는 하나의 전통 매장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도굴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저런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 좀 높은 사람의 그런 관 같은 걸 넣어놓는 풍습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죠. 이렇게 해놓으면 물피해, 짐승 피해, 도굴 피해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또 당나라 때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이 관을 더 높게, 어렵게 걸수록 더 효자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초계 영웅 제갈량이 사망하게 남긴 말, 나의 보검과 병서를 장강의 현관에 숨겨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 그럼 정말 이 많았던 현관 중 하나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현관 하나를 가리킵니다. 저 현관이 오랜 시간 동안 도굴이 안 된 제갈량이 얘기한 바로 그 현관이다. 미스터리 네 번째, 이제 실제 발굴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당시 사진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발굴을 진짜로 해냈습니다. 그 안에선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유물 수거 상황을 지켜봤던 기자와 전문가들 눈에 놀라운 게 보입니다. 천과 종이에 쌓인 채 관 밖으로 꺼내졌던 긴 막대기 모양의 보검. 저게 제갈량의 보검이구나. 바로 삼엽체 1현관으로 불리는 그 관의 비밀이 드디어 풀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총 3개의 현관에 대한 기록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 관 안에서는 여러 개의 청동 단검, 이런 창 같은 것들도 확인이 됩니다. 단검과 창은 호랑이 문양으로 대부분 주조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여러 장식과 화려한 물감으로 칠한 무늬까지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관에서는 유골까지 확인이 함께 됐는데요. 그 유골이 가진 부장품은 활, 화살대, 화살촉, 화살통, 나무집, 장식, 뼈, 청동 목욕검, 청동 끌, 청동 조각칼 같은 부장품이 발견됩니다. 헌데요, 이 제3관 현관은 추측으로는 무려 2500여 년 전에 귀족으로 추측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매우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발표였습니다. 제갈량의 보검으로 불렸던 칼은 발견이 됐는데 병서 같은 건 발견되지가 않았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사라져버렸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도구를 당했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죠. 물론 여기까진 전부 기사에 나온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저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아니, 제갈량의 보검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중국이 가장 좋아하는 관광지화를 시키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제갈량, 그 제갈량이 남긴 보검, 사실 엄청난 이슈메이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미스터리 5번째, 왜 발표를 제대로 안 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나온 내용 모두는요, 전부 기사화가 됐던 내용이었죠. 분명 오래된 것들이 발견된 건 맞다, 칼과 창이 발견된 것도 맞다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제갈량 것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중국 당국. 뭐가 과연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이에 시간이 지나 학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를 저희는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병서, 보검 협곡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병서와 보검이 실제로 들어있어서가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사람들이 병서, 보검 협곡에 대한 전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분명 어딘가에 남겼다라고 했으니 말이죠. 헌데 이 지역 쪽에 사는 사람이 공명비까지 있다 보고 이곳 어딘가에다가 숨겨놨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해서 만들었다라는 하나의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 좌측에 보시면 뾰족한 바위 형태가 보이시고 우측에 현관 3개가 들어있는 공간이었죠. 발굴을 했던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이 병서 보검 협곡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장소였죠. 병서 보검 협곡. 사람들이 이곳을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실제로 이곳에 보검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저 날카로운 모양, 뾰족하게 우뚝 솟은 모양이 검은색 칼과 같이 생긴 바위돌이기에 그걸 보검이라 부르고 전설과 융합시켜서 여기가 병서, 보검 협곡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분명 전설 속에서도 병서를 숨겨놓고 보검을 넣은 이유가 병서를 지키기 위해서다 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전설에 의거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선 이 뾰족한 모양의 돌이 바로 보검이다 라는 생각으로 붙인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럼 나왔던 팩트들과 결합을 시켜보면 이곳에는 2500년 전의 귀족의 무덤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2500년 전이면 제갈량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저곳은 약 3000여 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현관, 과거부터 있었던 하나의 풍습인 그 기록들이 내려왔던 공간이었죠. 기록과 전설에 따르면 어딘가에 분명 숨겨져 있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을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말이죠. 사람들이 모두 기대를 했고 제갈량의 병서와 보검이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은 구전도로 내려왔던 하나의 상징적인 위치였을 뿐이고 실제 그 관의 주인은 꽤나 오랜 2500년 전 귀족의 무덤이었다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미스테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갈량은 이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갈량이 남겼던 많은 기록들도 전설로만 남아있고요. 아직 못 찾은 게 아닐까라는 의혹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병서 보검 협곡은 여기다 라고 주장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죠. 기억나시나요? 무곡에 있는 공명비다. 이 공명비를 조사해보면 깨버릴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 인공적으로 만든 비석인데 그 뒤에가 뚫려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명이 만들었던 공명비는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 안을 그 누구도 열 수가 없다라는 걸 혹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보검과 병서의 위치는 이곳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하지만 아직까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삼국지 관련 역사 미스테리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제갈량 그 보물에 대한 미스터리를 한번 전해드리고자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끝이냐고요? 아니요. 저는 이 뒷 내용들까지도 어떤 내용들이 뒤에 나오고 있는지도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나중에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요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 얘기하면은 또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제갈량, 그러니까 실제 정사랑 삼국지 소설책이랑 연이랑 제갈량의 역할을 놓고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정육각형의 모습으로 사셨던 건 맞는데, 제갈공명이 어떻게 보면 전투를 총사령관으로서 진두지휘를 했던 건 유비사후, 그러니까 이제 유선 때였죠. 근데 출사표에도 적혀 있어요. 이제 다 사망했고 이제 자기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출전하는 이제 그 위를 토벌한다라는 북벌의 계획을 이제 발표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예전에 그 등신편 2개를 했어요. 마속과 등해에 대한 그 미스터리 2개를 진행을 또 했었는데, 그 제갈량의 북벌 계획은 엄청났어요. 사실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처음에 북벌을 계획할 때 이제 전진기지에 대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루트로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엄청 뛰어난 인물이다라는 걸 절대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제갈공명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 그러니까 이제 사령관으로서의 행동은 북벌에 계속 실패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지만 내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속에 나온 뭐 그 이제 승상이 되기 전, 총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막 계속 유비하고 이제 같이 다니면서 옆에서 계속 막 지휘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돼. 막 제갈량한테 가다가 위기가 오면 파란색 주머니를 열어봐. 뭐 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빨간색 주머니를 열어봐 하고 막 이렇게 주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걸 다 알면 조자룡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실상 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런 인물이었다면, 그러니까 소설 속의 인물이었다면 제갈량 입장에서는 관우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떠나서 제갈공명의 군사적인 개입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막 뭔가 엄청나게 진행됐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갈량이 남긴 기록에 저희는 그 병법서라는 내용이 조금 신경이 좀 쓰였었어요. 처음에 이런 거 볼 때. 왜냐면 제갈량도 병법서 쓸 수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뛰어나신 분이니까. 근데 사실 제갈량이 책을 썼다라고 해서 가치가 있고 뭐 전해지는 기록으로 남는 걸 보면 제갈량이 촉을 세우고 나서 법을 정말 똑바로 세웠거든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찌 생각해봤을 때 그 행정적인 기록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텐데 마치 소설 속의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병서, 보검 이런 거.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왜 굳이 숨기는데 병서랑 보검만 숨겼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대목이었었어요. 상상해보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뒷이야기 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제갈량은 촉의 미래를 걱정했고 촉에 대해서 자기 사후에 발생될 일까지도 고민해서 이제 북벌을 감행한 건데 근데 자기가 사망할 걸 알았으면 그걸 더 숨겨놓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소설 속에 나왔던 제갈량의 모습이라면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정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좀 그런 부분을 그렇게 남겨놨다라는 것이 뭐 맞을까? 라는 좀 기본적인 생각도 좀 있었고요. 근데 물론 뭐 괜히 나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희망과 기대감은 어쨌든 끌고 가야겠지만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인데 제갈량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태어나서 2024년 현재까지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많은 언급이 되는 인물이니까 사실 사망은 한 50 몇 세에 하긴 했지만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하나였고 두 번째는 중국은 참 그런 뭐가 아이템화 시키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삼국지에서도 막 아이템들 많이 나오잖아요. 막 적토마를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빨간색 종자 좋은 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뭐 적토마 가지고 막 노나 타요. 막 여포도 탔다가 관우도 탔다가 그 관우 사기 전에 뭐 어쨌든 조조 갖고 있었으니까 막 그 오래 살죠. 그 페라리도 오래 타면 엔진도 힘들고 다 힘들고 타이어도 힘들고 다 오래되면 녹슬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참 신기한 거는 네, 적토마는 참 오래 살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건 아니겠죠. 아이템화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청룡 언월도 뭐 장팔사모 막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 보면 참 아이템을 많이 넣는구나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드는데 물론 그런 아이템화 돼서 전설로서 남는 그 공간이 병서 보검 협곡이다라고 할 때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전설로서도 여러 가지로 좀 버전이 바뀐 내용들도 있고 유비가 갈 때 숨겨놨다 제갈량 사망 전에 숨겼다 뭐 이런 얘기들도 다 다르니까 다만 확실했던 거는 저 협곡에는 그 현관이라는 것들도 꽤 있었고 그런 풍습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잠길 것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이제 유물들을 발굴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잠기지 않길 바래요. 잠기질 않길 바라고 그리고 그 위에 어딘가에 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죠. 문득 궁금한 건 제갈량 건가라는 걸 또 확인하는 진위 여부도 문제긴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만약에 있다면 온전하게 발견되기를 바라고요. 좀 그런 게 좀 나타나면 좀 신기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명비 속에 대한 아까 그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 안에 단층 촬영이나 액션 촬영 같은 거 안 있냐고. 그 기록들에 대한 부분도 살펴는 봤는데 안에가 비어있다, 그러니까 공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 이제 이게 물건인지 칼인지에 대한 형태는 명확하게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이 안에 공간이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뜯어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뭐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있을 수 있죠. 문화재 훼손이긴 한데 막 이렇게 구멍으로 드릴 내가지고 이렇게 뭐 현미경 같은 거 넣어서 쭉 넣어가지고 확인해보는 방법이면 모르겠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거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이제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면 뭐야 일부러 그러는 건가 이럴 수 있는데 그 진시황 발굴 안 하고 있잖아요. 진시황릉 그게 이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뭐 감추고 있는 거 아니냐, 진시황릉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보다 그 무분별한 발굴을 막겠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시간에 더 의탁을 하고 있는 거죠. 진시황릉 할 때 그 토병들 나왔을 때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토병이 원래 색깔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그 흑색이 아니고 원래 다 컬러로 칠해져 있었는데 발굴 때는 컬러였다가 그게 이제 외부에 노출되니까 색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더 발굴해 버리면 훼손되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더 기술이 발전되고 온전하게 발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입장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뭐 사실 저희 예전에 조조의 무덤 관련도 했지만 뭐 해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이게 제갈량의 보검이었다라고 확정이 났으면 가만히 안 있었겠죠. 사실상 그거보다 좋은 관광지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 내용을 그렇게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